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 참 모시기 어려웠습니다만은 오셔서 정말 막힘없이 저희들의 그 외교 문제와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세현 장관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두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먼저 자리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두 분의 또 지정 토론자가 미리 준비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는 없는지 또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내막은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우리 김경임 대사님을 소개할게요. 여성 대사는 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경력,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으로 밑에서부터 외무고시 합격해서 들어가 가지고 외교부에서 공무원으로 쭉 가가지고 그 대사까지 올라간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직업외교관 출신 최초의 여성 대사.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왜 보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사대보고를 나왔는데 그 사대보고 사대보고는 남녀 공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친해지게 됐어요. 네. 그러면 지정 토론자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김경현 대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저거. 네. 이런 자리에 우리 정세현 장관님 모시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이렇게 불러주신 다산 기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토론을 준비하느라고 그저께 하고 어저께 아주 열심히 이 장관님의 그 통찰이란 책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쉽게 그냥 재미있게 술술 넘어가서 책 읽느라고 뭐를 질문할까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그냥 저도 비분간개해서 또 질문 그것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주외교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그 과거 외교관으로서 아주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말, 어떤 외교관도 우리가 자주 외교를 하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이런 거는 정말 우리만 듣기는 아깝고 이거 어떻게 대중운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국 중심의 외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자국 외교를 중심에 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국 외교를 여러 가지로 무슨 북핵 문제 한다든가 또는 뭐 전시 작전권 반환 이런 여러 구체적인 말씀도 하셨지만은 제가 자국 중심 외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우리가 일본하고의 어떤 그 과거사 문제에서 정말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 거를 되돌리는 것도 자국 중심 외교가 아닐까요? 이런 국민의 감정을 만져주고 그런 것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외교 그런 것 국익이 아닐까 그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그 일본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지금 저기 책을 읽다가 오늘 질문을 위한 책을 읽는 바람에 처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걸 또 잊어버렸다고. 진짜 외교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내 실속을 딱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 그 한일 외교가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무슨 그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처음부터 무슨 굴종적으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미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키신저가 이미 예견을 했지만은 지금 기울고 있는 미국 국력, 중국이 지금 버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날로 우길승천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며칠 묶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소위 그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스크럼을 짜야 되겠다. 그게 처음에는 이제 쿼드라는 것도 나오고, 쿼드가 이제 미국, 일본, 그다음에 뭐 호주, 뭐 인도 이렇게 네 나라. 근데 인도는 뭐 빠져나갔고, 인도는 이미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 압박해 들어가는데 스크럼 짜자고 그러니까 소련 편에 붙어버리고, 우리는 중인 간의 국경 분쟁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중국 압박하는 건 우리는 부담된다. 우리는 따로 할게. 그래서 인도는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지만 인도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미국이 힘에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힘이 버거운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눈치챈 아베가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일본 국력 군사력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비록 우리가 해외 출병을 할 수 없는 자유대밖에 안 되지만은 하여튼 군사력은 빵빵하니까. 그리고 당신네가 필요하다면은 당신네들 미군을 돕는다는 그 명분만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얼마든지 당신 쪼수가 돼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 우리를 써먹어줘. 그 일본의 소위 그 인도 태평양 구상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잘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다음에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아닙니까? 미국이 좌청룡 우백호로 일본과 한국을 딱 끼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이건 정말 금상첨화인데 이 둘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위안부 문제 있죠. 종군징용 문제 있죠. 이거를 빨리 그냥 덮고 지나가라고 했던 것이 2015년 12월 25일 날 소위 위안부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해 10월 25일인가 4일인가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서울에 들어왔었어요. 2016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년 중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식으로 지나간 말 비슷하게 이름이 명령하듯이 하고 갔어요. 그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 뒤에 그냥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부랴부랴 그냥 말이야 위안부 문제는 65년에 이미 한일 협정할 때 해결됐다고 치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12월 28일 날 통과된 채택된 위안부 협정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축하 전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난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같은 과 선후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축하 전화한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을 때문에 한일이 자꾸 티격태격하면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힘이 안 붙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2018년에 또 종군징용 배상 문제가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희들 그 문제 대법원 판결 좀 무시하고 한국 정부가 밀어붙여가지고 일본하고 사이 좋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한테 힘이 되겠는데 너 자꾸 북한 문제 때문에 우리 보고 확장 해달라는데 다 해줄게.
그 대신 우리가 대중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위 좌청룡 우백호로 좀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달라. 그러려면은 너희들 양자 간의 문제는 좀 덮고 갈 수 없어? 이런 식의 요청을 나는 뭐 명언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이쪽에서 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주고 말하자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확실한 확장 억제를 보장받겠다는 계산을 했겠지만은 확장 억제 글쎄요. 우리가 바라는 확장 억제가 이만큼이라면 미국이 이만큼 다 해줄 것인가? 요만큼밖에 안 해주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어. 지금 세계 도처에 지금 문제가 많아. 너만 동맹이 아니야. 어느 식으로 하면 그때 어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국중 심성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경우에 자 당신네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이제 말썽이 없도록 만들고 그 한미일 관계를 삼각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민 정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일본의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듣고 가면은 정권이 비판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한국이 미국한테 이제 공갈을 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느 순간 말이야. 이거 미국이 사실은 바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식으로 되면 우리 국민 정서가 반미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너희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지 않나. 너무 우리를 압박하지 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과 그 협력할 것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필요하면 얘기해. 꼭 우리가 일본과의 사이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 그렇게 덮어버리고 꼭 해야만 당신 편이 되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힘을 키워주는 건 아니야. 너무 그렇게 우리 국민 정서까지 무시하지 마라고 대들 수 있어야 돼요. 대들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은 그건 합니다. 여론 핑계대고 60년대 미일 안보논쟁 때 미국이 완전히 일본을 그냥 밑으로 하수인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 때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모든 언론이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그야말로 산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미우리까지 아사히까지. 그때 일본 관료들은 미국한테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여론을 보십시오. 미국이 나중엔 그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만 해서 일본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주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그 60년대 그렇게 해서 일본이 소위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건 정부가 미국한테 싫은 소리를 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이용했던 결과입니다. 제가 네. 한 번 더 예. 그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럼요. 예, 뭐. 저도 이번에 그 대일 외교 때문에 상당히 상처를 받았는데 장관님 말씀에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강대국 틈에서 아까 명청도 있고 지금의 오늘날 미중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 4대 외교를 해야 되고 한쪽 편에 붙어야 되는 것은 어떤 숙명적인 생존을 위한 그런 숙명적인 딜레마라고 체념하고 있는 그런 국민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쪽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 붙으려면 이왕이면은 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인기가 있으니까 미국에 붙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민 감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그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그 한국 중립화에 관한 그런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런 선지적인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도 중립화 방안이 어떤 그런 그 4대 외교 이런 거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있을까요? 글쎄 중립화 통일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국제 정치 세계라는 것이 한반도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의 중립화를 허용하겠는가? 될 것 같지만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립화가 되려면은 완전히 약소국이 돼버리든지, 그래서 아무도 욕심을 안 낼 그럴 정도가 되든지. 지리적으로 이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국이 여기를 중립화 시켜주겠습니까? 중국이 중립화 시켜주겠습니까? 도리 없이 두 나라를 옆에 두고 눈치를 봐가면서 이쪽에 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중립화를 하면서 그건 되진 않아요. 중립화는 완전히 이제 손을 떼는 거니까. 그리고 중립화는 그 어느 나라하고도 이제 군사 동맹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관계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제가 83년이군요. 그래서 란군 사건 났을 때 그 제네바에 있었는데, 그때 제네바 유엔 적십자 연맹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산가족 문제가 그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일어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적십자 총재님의 특보 자격으로 이제 거기 가 있을 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 계속 비행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죠. 그 대사관에 있는 후배들한테. 그 아실 거야. 맞아. 그 누구야? 엄석정이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예. 우리 고등학교 나한테 한 6년 선배가 후배인가 그래요. 저거 뭐냐 그랬더니, 형 저거 중립화 하는데 저게 24시간 연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엇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립화를 해서, 그나마 스위스가 돈이 있기 때문에 시계 팔아서 저렇게 하는 짓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으면 중립화도 못합니다. 오스트리아도 지금 중립이 됐죠. 근데 오스트리아는 지금 완전히 대륙 가운데 있어가지고 소위 국제정치적으로 그 매력이 있는 위치가 못 돼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누구든지 욕심을 낼 자리예요. 분단도 그래서 분단됐던 거 아닙니까? 소련은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해서 전진기지로서 382북이 필요했고, 미국은 대륙을 올라가기엔 전진기지로서 382남이 필요했고, 중립화는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고,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중립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도리 없이 논두렁을 걸어가는 소처럼, 아니 저기 도랑 속을 걸어가는 소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국판 중립화라고 저는 이름을 붙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저는 공직자 또 선배님이시고 또 외교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많은 그 영상도 보고, 그 오늘 처음 뵈니까 제가 이제 그 현직에도 있었고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말씀 중에 저도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교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이제 통찰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저는 뭐 원래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분야에 관심이 높습니다. 2021년 그 9월 달에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미국 국회 증언에서 중국이 2027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뭐 이슈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견해가 미국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고 최근 1월 달에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그 CSIS라는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워게임을 실제로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 20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번.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뭐 그 결과는 뭐 중국이 패배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대만도 심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의 이제 GDP가 작년 21년에 미국의 70%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데 벌써 50%가 넘으면은 미국 스스로가 중국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중국은 통제할 수 있는 미국의 보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게 미국의 이제 대략적인 전략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커졌기 때문에 더 미국의 견제가 심해서 경제력이 다운되기 이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또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중국도 이제 인구 절벽에 들어간다는 거죠. 인구가 2027년쯤 되면은 이제 인구 절벽이 된다. 벌써 저출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싱크탱크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저도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고 만약 그렇다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게 또 상당히 원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27년을) 넘기기 전에 중국이 대륙 중국이 타이완, 대만을 공격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인데 저는 중국의 시진핑이 자기 사연임을 위해서 대만을 통일을 하는 방식으로 사연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바본.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때다 하고 지금 중국을 공격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가 있는데 시진핑이 그런 불장난을 하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73년에 다들 그때 과학 교수님들은 미국 유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장학금도 다 받아놨으니까 정부는 가서 칼도이치의 커뮤니케이션 티어리만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아오면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리 가라고 그러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정부는 한문을 제법하니까 중국 유학을 가서 중국 유학을 가서 그 춘추 전국 시대 소진장이 종행가 공부를 해서 소위 합종론과 연행론을 현대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밸런스 오브 파워 세어리하고 파워 팔리틱스 세어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중국에는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밸런스 오브 파워 또는 파워 팔리틱스 세어리가 국제 정치 이론으로서 있었다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오면 아마 그게 더 희귀한 존재가 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될 거다. 그 대만 유학을 가라고 해서 진짜 그때 시시한 대만을 갔어요. 대만 가서 이제 좀 있다 왔는데 가보니까 맨 미국 정치학밖에 안 가르쳐요. 그래서 배울 것이 없어서 중국 고대 사상은 안 가르치고 그래서 저 그만두고 와가지고
서울대학에서 그냥 모택동의 국제정치 사상으로 박사논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 외교 이론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조금 뭐 공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사람이 아닙니다. 사연임을 위해서 대만을 통일, 일국 양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사실은 일국 양제, 그러니까 그 중국이 아니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대만의 정치 체제가 베이징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 그거는 그 정도는 미국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대만은 절대로 중국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79년에. 그러기 전에 72년에 닉슨 대통령을 모시고 키신저가 갔을 때, 그때 이미 모택동과 그 닉슨 또는 주울레와, 더 정확하게는 주울레와 닉슨 대통령의 이 합의 사항이죠. 상해 공동 성명의 일국 양제를 그때부터 인정했는데, 그 뒤에 이제 중국에서 계속 국민당이 집권할 때는 그 일국 양제가 그대로 존중이 됐었고, 중국은 국민당이 대륙에서 쫓겨와 가지고 대만에서 정부를 세우고 그 국민당이 계속 통치를 해야 되는 핑계를 광복 대륙에다 뒀어요. 대륙을 수복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륙을 가야 된다. 뭐 베이징 공산당을 몰아낸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는 그 대륙으로 가고 중국은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진당은 저게 대만 독립주의자들입니다. 거기에는 그 민진당은 그러니까 대만 본토 대륙에서 국민당 따라온 대륙 사람들 말고 주로 그 대만 성에서 대대손손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만든 것이 민진당인데, 그건 대만 독립주의예요. 그 전에 천수이베인이라는 사람이 총통을 했고, 국민당이 쭉 총통을 하다가 민진당 출신으로 천수이베인을 했고, 나중에 중간에 무슨 뭐 부정 때문에 불미스럽게 쫓겨난 뒤에 마잉주라는 그 국민당 그 총통이 이 4년에서 8년을 했죠. 그리고 차잉원한테 좀 대통령직이 넘어가서 내년에 대선일 겁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마잉주 총통이 다음번 대선이죠, 거기 대선에 나올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대륙에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자기는 일국 양제를 이미 그 90 자기가 그 사람이 총통이 된 것이 99년에 했나요? 99년에서 2016년에 12년부터 16년까지 그 2009년인지 소위 그 다시 한번 그 대만도 중국의 일부지만은 그 특별히 무슨 대표성을 주장하지는 않겠다. 대만도 중국인데 대만 정부 따로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의 이제 그 합의를 그 대만하고 대륙 정부 사이에 했었고, 그걸 일중각표라는 식으로 네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하나지만 각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대만이 자기네가 정통 정부라고 해도 대만이 중국이 두 개라는 소리만 안 하면 중국 정부가 가만 놔두겠다 하는, 그게 이제 일중각표입니다. 중국은 하는데 한일자 가운데 중자, 그다음에 각자 표시하기로. 내가 중국을 대표한다는 식으로 해도 그 놔두겠다 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던 것이 그 국민당 정부와 그 공산당 정부 사이의 합의였었고, 마잉주 총통 때는 그게 철저히 잘 지켜져서, 심지어 그 시기에 그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교류 왕래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36만 쌍인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비행기 그 왕래 횟수도 뭐 1년에 720회든가 뭐 하여튼 뭐 수시로 그냥 되겠습니다.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바로 내년 대선 그 총통 선거를 앞두고 그 차잉원도 나오려고 그러겠지만, 민주당에서 내려고 그러지만, 국민당에서 일중각표를 중국 정부하고 합의를 했던 마잉주가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해줬고 댕기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나를 밀어라. 내가 총통이 되면은 말하자면 이게 조용하게 지나가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거를 시진핑이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사연님 하려면은 저 대만을 밀어버려 가지고 통일을 마저 하는 것이 내가 사연님에 도움이 돼. 내가 사연님 하는데 도움이 돼 하는 식으로 일을 벌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 특유의 중국 사람들을 그 비유하는 말이 있잖아요. 만만 돼. 천천히. 만만 나. 만만 싫어. 만만 싫어. 천천히 먹어라. 그다음에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막히네 그러면 만만 나해. 천천히 와. 괜찮아. 이 만만디가 그 사람들 일종의 국민성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시진핑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2027년을 맞춘 것은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시기가 2027년이라는 걸 계산하고 그 안에는 일을 저지르려고 할 것 같은데 이미 바로 시진핑 사연임 때문에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해버렸으니 그야말로 기밀 중에 기밀을 누설한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 핑계 대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사연님의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대만을 건드리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 핑계 대고 그냥 벌떼처럼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미국이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뜻대로 안 된 것이 월남 전쟁이고 아프가니스탄도 20년이나 가서 거기서 헤맸지만은 결국 장악을 못하고 나오고 마음대로 됐던 것은 6.25 사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외 개입해가지고 남의 나라 그 정치 군사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제가 볼 때는 6.25 전쟁 하나밖에 없어요. 베트남 전쟁 결국 미국이 손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통경망 사건이 이걸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여기 그레그 대사가 주한미국 대사였던 그레그 대사가 CIA 출신인데 그때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대만을 융단 폭격하면은 그냥 뭐 초토화 시켜버리면 손들고 나오겠지 했는데 그 융단 폭격하는 그 와중에 북부 월남의 군인들이 변장을 하고 라오스 밀림지대로 해서 남부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뒤에서 수류탄 던진 게 그게 베트콩입니다. 결국 나중에 앞으로 북쪽으로 폭격하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던지는 수류탄 때문에 먼저 철군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당해놓고도 좀 정신 못 차리고 대만 그 재미있는 것은 그때 월남 전쟁 그렇게 끝내놓고 마지막 월남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럴랜드가 회고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베트남하고 전쟁을 벌일 때는 삼국지를 읽고 갔어야 되는데 삼국지의 매복 전술, 유인 전술, 거짓 표현을 쳐고 거짓 표현을 쳐고 도망가면은 이제 추격해서 박멸해버렸다고 쫓아온단 말이야. 그런데 좁은 골목을 좁은 골짜기로 들어오면 위에서 막 바위돌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도망가던 놈이 반격하고 그 제갈공명이 그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건 허실실 허장성세 이런데 그 당했다 게릴라 전술에 당했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월남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의 수를 그 미국이 너무 간단하게 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하라고 봅니다. 만약 근데 이제 김 장군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중국이 만약 그런 일을 벌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이 바로 노리는 바입니다. 한국군이 거기에 동원될 거다. 그때 이건 친다. 바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뭐 중국이 잘못 판단하거나 미국의 유인 작전에 걸려서 중국이 조금이라도 대만에 대해서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미국은 당연히 한국 해병대가 대만에 상륙해서 말하자면 전설을 좀 역전시켜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 훈련 작년 7월달에 필리핀에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해병대가 뭐 왜 필리핀에 가서 상륙 훈련을 합니까?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 속에서 일본의 자유대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오자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국 해군이 그냥 대만에 올라가는 그 경우를 상정하고 일을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건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당신네 도우려고 우리 군대가 가령 대만 쪽에 가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노스코리아가 노리는 바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면서 우리 보고 당신네 앞잡이 노릇하라고 우리 못해 말해야죠. 그다음에 워게임 말씀하셨는데, 시뮬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실무자 시절에 용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드래곤 호텔이에요. 그때 미국 국방부에서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한미가 협력할 것인가는 게임을 2박 3일을 했나 3박 4일은 길게 했는데 실무자 시절에는 저도 그 참여해서 해봤어요. 뭐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뭐 게임 플랜이 많던데, 자 그건 보면서 제가 야 미국 놈들은 진짜 엿장사 마음대로 생각하는구나.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것이 실체적 진실로 될 수 있다는 아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일을 시작해요. 그야마 그때는 우리는 뭐 참가 사례금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돈 준다는데 앉아가지고 뭐 이것도 뭐 칼질도 하고 근데 그때 보고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 전략을 말하자면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고 경제 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끌고 나가는데, 저렇게 허술하게 하고도 그리고 자국 중심성, 그야말로 자국 중심성 내지는 자기 충족형 사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굴러가는 거 보면은 참 국제 정치 세계는 참 허술하기도 하다.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때 월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했던 생각만 계속 저는 했어요. 월남 전쟁도 얼마나 지금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하고 들어갔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이 풀리기는 풀렸는데, 이제 미국이 역시 방금 강의하셨듯이 좀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니까 동맹들을 구축해서 어떻게든지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중국이 과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대만도 보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대선이죠. 네, 대선인데 거의 각 민진당하고 국민당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영향도 미치겠거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진당이 독립주의자에 들어서 가지고 중국의 대만 소위 압박과 소위 군사적 행동을 자초할지도 모르는데, 들어서면 그걸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당에 들어서면은 일중각표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대만 문제 때문에 그 대만을 괴롭히지 않을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대만성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만성 본토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륙에서 온 국민당하고 우리는 좀 입장이 달라 하지는 않아요. 이 실리적으로 그 판단하겠죠. 근데 마행주가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그걸 활용하고 싶은 그런 케이스고, 대만 사람들도 차라리 조용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괜히 여기서 독립하겠다고 해봐 결국 중국이 간섭만 불러올 텐데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선택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을 확장해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 있는 자국 중심의 외교를 통한 중립국, 그리고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대만의 문제까지 두 분께서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질문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는 청중 여러분께서 혹시 이번 이 콜로퀴움을 통해서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쪽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직 쪽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의 질문을 받긴 하겠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딱 3분만 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장관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아니 있을 뭐 때 저는 강의했다고 생각하고 횡설수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강의라고 높여주시네요. 예. 중국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교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억지 춘향의 춤이라도 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약속으로만 살아야 될까? 왜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핀란드가 올해 이제 나토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핀란드는 러시아하고 1,800km의 국경을 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모든 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핀란드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중립국을 선택했고 강대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의 길로 나가야 큰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강대국이 될 수가 있는데 진정 우리 남한으로서는 대륙의 길로 나갈 수 없는 것인지 이걸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취지가 우리도 뭐 핀란드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가요? 핀란드는 조그마한 나라 아니에요. 핀란드 대사 하셨던가요? 인도 대사 하다가 러시아 대사. YS가 핀란드 대사 시켰는데 DJ가 러시아 대사 시켰지. 근데 나중에 DJ하고 반대되는 얘기만 하더라고. 근데 유명한 이렇게 핀란드화, 핀란디제이션이라는 뭐 전문 용어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외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 뭐 그거 우리는 새우가 아니지 않느냐 돌고래다 그러는데 돌고래도 그것도 먹이 주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뭐야 도랑 속에 든 소처럼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 그거는 핀란드화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죠.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경남 출신의 정현복이고요. 오늘 우리 장관님 소중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 강의 중에 말미에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또 아주 소중하게 잘 들었는데요. 오늘 그 국회에서 지금 양곡법 개정안 관련 발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양곡법이 지금 현 정부에서 최초의 거부권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 쌀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평화의 의미 중에 쌀이 만약에 우리 동포들한테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평화의 소중한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왜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양곡법 거부해 가면서 그 대한민국 최초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장관님의 소중한 그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앞으로 또 만약에 우리가 많은 쌀들이 제대로 구매가 되어서 이게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한테 가게 돼서 이게 평화의 발판이 제대로 된다면 너무나 소중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그 오늘 양곡법 거부권에 대한 그 장관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유로 그런 짓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북한한테는 이론도 안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성공 사례가 YS 때 이미 확인을 했어요. 95년에 어떤 참 옛날 이야기가 되네. 나를 자극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쌀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쌀 주는 협상을 베이징에서 했습니다. 그때 북쪽이 요구한 것은 쌀을 주되 북한이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으니 절대로 생색내려고 하지 마시오. 포도에다가 아무 표시하지 말고 적숫자만큼만 박아주시오. 그래서 인도적 지원 형식으로만 보내주시면은 우리는 또 바랄 게 없다. 절대로 제공자 표시하지 말라. 그때 그 빨간 적숫자만큼만 찍어서 40kg짜리 포대를 만들었어요. 쌀 한 가마에 80kg 아닙니까? 두 포대면 한 가마예요. 그걸 이제 갖다 보내주는데 통일부 국정원 적십자 3인 1조로 이제 갑니다. 쌀을 싣고. 근데 북한이 항만 그 부도 하역 능력이 형편없어요. 제일 큰 것이 제일 좋다는 데가 원산하고 남포인데도 불구하고 8,000톤 이상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부산 뭐 신선대 같은 데는 막 몇십만 톤 들어가죠. 대구는 이 크레인으로 막 그냥 들어 올려버리잖아요. 전부 다 거기는 먼 바다에다가 배를 세워놓고 작은 배로 옮겨놓고 다시 가령 남포도 그 조수 간만에 차가 가지고 물이 밀 물릴 때 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부 다 등짐으로 저 날랐어요. 그러니까 15만 톤 보내는데 가령 원산항이나 남포항이 하역 능력이 좋으면은 뭐 말하자면 한 3만 톤씩 그 하역을 수 있는 데라면 5번이면 끝나요. 8,000번, 8,000톤, 5,000톤 이거밖에 못 내리는 관계로 하여튼 그때 6월 25일 날 시작해서 6, 7, 8, 한 석 달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분량을 적게 싣고 갈 수밖에 없고 15만 톤을 채우다 보니까 소위 편수가 많아지죠. 그때마다 남쪽의 세 사람과 북쪽의 세 사람 이상 사람들이 만나면서 자연히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인수증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남조선 쌀이라는 게 소문난 겁니다. 그 입소문은 진짜 9시 땡전 뉴스보다 더 빨라요. 확 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준 50만 톤도 남조선 쌀이라고 소문났다는 얘기를 재미 한인 정치학자인 박한식 교수가 다 갔다 와서 한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북한에서는 또 뭐라고 또 둘러댔는가. 그때 이제 95년이니까 김정일 때입니다. 김일성이는 이제 94년에 죽고. 이 적들로부터 군량미를 뺏어내는 것은 적벽대전에서 누구야 그 제갈공명이 이 나라 군사들 그 화살을 다 말하면 거짓으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배에다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라 조조 군대들이 그것이 총나라 군대인 줄 알고 막 쏘아댔는데 그 화살 갖다 뭐 10만 개를 뺏었다, 뭐 20만 개를 뺏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삼국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적들로부터 화살을 뺏어냈던 그런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탁월한 지혜로 장군님께서 적들로부터 이렇게 쌀을 받아오셨다 그렇게 설명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뒤에 김대중 정부 때는 아주 이제 내놓고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을 줬는데 그때도 초기에는 적십자 표시밖에 그때는 적십자 표시 좋고 쌀 40kg 이건 한글로 써도 좋다. 그 대신 제공자 표시는 절대로 영어로 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까지밖에 안 된다. 그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받는 사람 자존심이 있다니까. 그런데 30만 톤 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장관 임명되고 난 뒤에 바로 쌀 협상을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때 95년에 쌀 회담 올 때 쌀 더 줄 것처럼 하고 그때 안 줬는데 이제 쌀 좀 넉넉하게 달라. 30만 톤에서 50만 톤을 올려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협상을 이렇게 했죠. 갑자기 20만 톤 올리는 것은 우리 민심에 어긋난다.
우리 도시 근로자들은 쌀을 사서 먹는데 그 사람들한테 줄 쌀을 지금 당신들한테 주는 셈인데 당신들한테는 공짜로 주고 우리 도시 근로자들한테는 사서 먹으라면 말이 되나? 10만 톤 올려줄게. 그 대신 포대에다가 그때가 이제 82년 630 80년 6월달에 그 월드컵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대한민국 할 때입니다. 여기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좀 번역 좀 하자. 안 된다 이거야. 절대로 그 네 글자는 박지 말래. 그러면 못 주지. 그럼 못 주지. 그래도 좀 달라 이거야. 하여튼 10만 톤을 더 주는 것은 10만 톤을 더 주는 걸 당신 내가 받아들이면은 대한민국이란 걸 박을 수 있고 이래야 내가 늘려주는 쌀을 분량을 늘려주는 걸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의 양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면은 제공자 표시를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보내는데 이만큼 좋은 홍보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래야 야당도 가만히 있는다. 그래도 안 된대. 그래? 그러면 도리 없지. 그러면서 이제 혼자 중얼거리는 식으로. 참, 그 전에 30만 톤 줄 때는 월남쌀 사서 줬어요. 싸요 그게. 국산쌀보다 7분의 1 가격입니다. 가격이. 안남미하고 우리 진짜 무슨 무슨 그야말로 일본의 아키바리 같은 그래가지고 거의 찹쌀급의 쌀하고 같습니까? 남쪽에서 생산하는 쌀을 주려고 했었는데 10만 톤만 주는 대신 남쪽 쌀을 주느니 월남쌀을 사서 주는 건 아닌데 그랬더니 그게 호커머예요. 그걸 던져놨더니 서울 와서 회담할 때예요. 회담할 때 이제 그 한 층을 전부 다 북한 대표단 수양원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딱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말하자면 감시를 하죠.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막 북한만 보면은 막 물러가라고 그러고 막 화형식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막 붙들고 와서 울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막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은 소위 그 세큐리티 때문에 그 워커힐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홍제동에 있는 뭐 그랜드 힐튼인가 그런 데밖에 못 해요. 시내에 있는 롯데호텔 못 해요. 뭐 사방에서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던져놨더니 밤새 저들끼리 막 뭐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상부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벽에 만나자 이거야. 김정일로부터 허락이 떨어진 모양이야. 확실하게 남쪽 살로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0만 톤 늘려주는데 남쪽 살로 줄 테니까 대한민국만 박으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보냈어요. 와, 그 뒤에는 이제 또 뭐 보수 쪽에서 노래 부르면 더 하게 시키게 되겠네. 근데 보수 쪽에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실제로 100억을 받았는지 가서 이제 또 확인을 하고. 그 이제 그때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10만 톤당 40만 톤을 주는데 10만 톤당 하여튼 3군데를 보여달라. 말하자면 12군데는 우리가 가서 직접 쌀 배급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쌀을 줄 수밖에 없고 주면은 이런 효과가 났다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게 너희들이 협조하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내서 한국에서 이제 너무 멀리는 못 들어가고 그저 한 차로 무슨 한 3, 40분 들어가면 되는 두메산골 같은 데 가가지고 가보면은 참 방 벽에다가 쌀 40kg 대한민국 쌀 포대를 딱 채워놓고 사진 찍으시라요.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아주 참 그 재미있다고 그럴까 서글픈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동포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소? 아, 근데 남쪽에서 오는 쌀이 좀 붉기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안 줍니다. 1년 된 것이 정범입니다. 2년 된 것을 보냅니다. 창고 속에 있는 2년째 창고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쌀을 꺼내서 별을 꺼내서 방아쪄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그때 보낼 때 되면 전국에 있는 정비소가 다 돌아요 그냥. 그리고 전국에 있는 트럭 회사들이 전부 다 그걸 싣고 이제 부산으로 가고 목포로 가고 뭐 인천으로 가고 뭐 동해로 가고 촉초로 가고 막 열어나죠.
그런데 불길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 됐으니까 불길 떨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화낼까 봐서 그런데 큰 죽을 쑤어서 드리면 노인들은 더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그다음에 또 비료를 줄 때입니다. 만경대 협동농장에 만경대라는 게 김일성이 태어난 데입니다. 만경대 협동농장의 부지배인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경옥이에요. 김경임이 동생인지 모르겠어. 김경옥이라는 명찰 달고 있어요. KBS 마크가 분명한 이 마이크 앞에서 이게 뭐 남쪽에서 동포들이 이렇게 제때 비료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매우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입에 넣어주는 사람한테 더구나 또 그 비료를 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근데 그 비료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얘기보다도 기왕이면 좀 비료를 좀 그러니까 쌀을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비료를 30만 톤을 주시면은 비료를 10만 톤을 추가해 주면은 비료 10만 톤이 식량 증산에서 30만 톤 증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쌀 10만 톤 늘려주는 것보다는 비료 10만 톤을 늘려주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쌀은 사놓은 쌀이고 정부미로 생돈을 한다. 오히려 지금 그거는 농협 창고에 창고비를 덜어버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100만 톤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듬해 추곡 수매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도시 근로자들, 도시 빈민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40만 톤, 50만 톤밖에 못 줬는데 비료는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원료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생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그들 소망대로 많이 주지는 못했는데 어쨌건 지금도 비료는 지금 식량 보리고개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작년에 지금 당년에 농사가 안 돼가지고 금년에 먹을 것이 별로 지금 없을 거 같고 금방 이제 말하자면 보리고개가 시작될 텐데 그 비료 공장이 없습니다. 농약 공장도 없고 쓸데없는데 돈 쓰느라고. 가지고 하여튼 겨울부터 퇴비 운동, 퇴비 증산 운동. 겨울에 잘라서 그 썩힐 풀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가을에 이미 시들어가지고 이제 마른 거 배에서 하는 건데 풀도 이 초여름에 막 쑥쑥 자랄 때 배에서 한쪽에 놓으면은 또 새순이 올라와서 또 뵐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우리 구매학교 때 퇴비 증산 많이 해봤으니까 하지만은 그 퇴비로 농사져요. 농약은 없고 농약으로 벌레를 죽여야 되는데 그거 못 죽여요.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형편없습니다. 이럴 때 벼와자 옆에 입구자 고를 평자를 생각해서 먹을 걸 입에 넣어주면 좋으련만 이론 한 장도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 당장 윤석열 만세하고 부르고 나올 거예요. 인민들은 김정은이랑 그러지 못하죠. 네. 약속을 3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한 분의 질문 혹시 민족화해협력 분과라고 하셨죠? 아니 자문위원 상임위원이세요? 그냥 일반 위원이었어요? 일반 의원입니다. 일반. 예. 네. 아까 그 민족화해협력 분과 상임위원 계셨었는데. 네. 네. 또 우리 대사님은 그 한성대학교에서 국제 세미나 할 때 개인적으로 인사드린 바가 있고요. 우리 김 장군님은 저 군의 동기입니다. 그래요. 장관님 말씀 들으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세계의 어떤 한반도로 모으는 눈은 핵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킬체인이라든지 심지어 나토식 핵 보유 또는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아니면 자체 핵무장 이런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는 너무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드골이 프랑스를 위해서 워싱턴을 내주겠느냐 그런데 서울을 위해서 미국이 그 워싱턴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대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님께서 대통령이라면은 그 4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장관을 2회나 하셨으니까 저는 평통자문위원을 6년 하면서 보수와 진보 내놓으라 하는 정책 위반자들이 와서 강요할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 통일 정책이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도리어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 더 멍청한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 민초들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어떤 최소한의 최대 공약수랄까 이런 거 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멀어지는 가는 느낌, 그런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거부터 답변 드리죠. 80년 가을에 평통을 디자인한 사람이 접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대통령이 됐는데 80년 9월 1일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 통일원 장관이 이제 이범석. 청와대 불려갔다 오더니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여직원이 그 담당관님 장관실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봐 미스터 정, 그 양반이 막 반말 막 하니까 야 그 전두환이니까 그 면전에서는 카카카카 하면서 없을 때는 전두환이라고 막 그래. 전두환이가 그 북쪽 놈들이 툭 하면은 전민족 대회 하자 뭐 범민족 회의 하자 그러는데 거기 대항할 수 있는 조직 하나 만들라 한다. 내가 가만 그동안에 보고서를 몇 사람 거 받아봤는데 미스터 정이 그런 거 할만하더구만. 자네가 하라. 그 제가 이제 구상을 했어요. 한 200~300명으로 전문가들로 꾸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강의를 안 듣고도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평화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거기 장도 북한에서도 알아주는 사람, 소위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그런 소위 그 학자급 무슨 언론인, 그 당시에는 천관우 선생을 생각을 했었는데 동아일보 주필지는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이 쫓아왔어요. 작업하는데 돌아가신 그 최창룡 씨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의장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다음에 또 하루는 또 그 장관이 부르시더니 야 그 각하께서 그거 사단병력으로 꾸리래. 사단이면 10,000명, 12,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5,000명은 나 대통령을 뽑은 대통령 선거인단 반드시 넣으래. 나머지 5,000명만 뽑으면 되겠다. 5,000명은 이제 전문가로 하려고 그러는데 5,000명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각종 등록 사회단체 법인 사단 법인들한테 5명, 10명씩 추천 받아가지고 신원조에 붙여가지고 이제 5,000명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위 군중 조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권 바뀌면은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정권의 홍보대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 하는 일이 뭐든지 옳다는 얘기를 적어도 통일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느끼시는 것은 거기서 무슨 일관된 얘기를 해야 된다. 정권과 관계없이 그야말로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네. 제가 수석부의장 또 하라고 해서 2년을 했지만은 지금은 아마 제가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북한의 핵무기를 겁을 안 낸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미국과 협상용입니다. 미국이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 벌이 왜 위험하면 그 자기 침을 쏘고 저는 죽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각오로 자유수단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남쪽한테 그걸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지금 겁은 줘요. 뭐 군산비행장을 때릴 수 있는 거리로 뭐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다음에 뭐 청주 그 공군 기지를 갖다 박살낼 수 있다. 뭐 평택을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지금 7,700개입니다. 폭탄이. 미국의 뭐 웬만한 뭐 CSI에서 어저께인가 어디 뭐 IS라는 연구단체에서 뭐 35개쯤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것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다면 기고 아니다면 아닌 것이 현실인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비핵화가 미국의 북핵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핵화를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북한이 자진해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한테 계속 확장 억제를 부탁하고 미국이 사라는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만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코가 끼었어요. 북핵 문제 저거 해결돼 버리면 무기 시장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무기 시장이 없어진다고 미국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대놓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북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맞고 사는 엄마처럼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망정 제발 좀 솔직하게 비핵화하는 것이 당신의 본심이라면 비핵화를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가 좀 짜볼 테니까 이대로 한번 해주시오. 저렇게 훈련 중단하면 회담에 나오겠다 그러는데 훈련 한번 중단해 봅시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우리가 또 방법을 찾아보지요. 그리고 북미 관계가 지금 대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북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좀 교육을 시켜놓겠습니다. 미국한테 쓸데없는 요구하지 말고 택도 없는 짓 하지 말고 그다음에 어차피 중국이 당신에 도와주지도 않아. 중국이 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공갈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국도 만약 비핵화가 그들의 본심이라면 그래? 야, 그 골치 아픈데 당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 해서 위임을 받아낼 각오를 가지고 때를 한번 써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진보 정권은 그 때를 씁니다. 그래서 중간자, 조정자, 모더레이터, 밸런서 그런 용어를 쓰지만 중간자,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반대가 국내에서 나와요. 국내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에서 반대론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미국이 하자는다고 따라가는 게 그게 남는 장사야. 그러니까 국익이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기의 기득권이 깨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남북 간의 평화가 오면은 일거리 없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반복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이 대를 이어서 지금 세습이 되고 있어요. 부잣집 애들은 통일 필요 없대요. 반복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은 강남 출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간다는데 지방에서는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쪽에 있는 교수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은 참 우리 또래 이제 교수들이죠. 이미 정년 퇴임하기 전이지만 벌써 10여 년 전인데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부잣집 애들이어서 그런지 북한 밉다는 소리만 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놈이 없다고 말이야.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이게 통일부가 통일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러니까 정 장관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기득권입니다. 부잣집은. 그럼 미국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전략적 인내니 이상한 전략을 내걸고 바이든도 지금 비핵화라는 목표는 걸어놓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일치 안 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다린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게 미국의 지금 북핵 정책의 실제 상황이에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이행을 안 해요. 그러고는 일이 잘못된 핑계는 북한한테 돼요. 답답합니다. 맞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다 받았고요.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을 길을 계속 쫑긋하게 만드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좋은 얘기를 계속 듣고 싶지만 또 다음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 공간을 저희들이 빌린 시간이 이미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산 콜로키움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모두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문화교육원의 간단한 몇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차 콜로키움은 다산의 애민정신과 한국의 생태운동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김영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차는 글로벌 시선으로 본 다산 정약용의 인간 이해라는 제목으로 서강대학교 정소희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다산의 교육개혁론과 한국 교육의 대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저희 다산 콜로키움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다산 정약용문화교육원은 정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 무대에 나오셔서 함께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